예, 안녕하세요. 어저께는 이제 트럼프가 페이팔 커넥션, 페이팔 마피아에 보쌈당했다. 그리고 대충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이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트럼프를 보쌈한 페이팔 커넥션이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미국 국정 운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마 5개 정도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보다 보면은 이게 미중 대립 신냉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중국이 거의 뭐 소스라칠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저께 거를 안 보신 분은 좀 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세뇌 탈출 3,416탄, 3,417탄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영향력과 권력이 이 부통령 제이디 밴스와 그 제이디 밴스의 배후인 페이팔 커넥션을 향해서 흐릅니다. 예. 어제 실리콘밸리 출신의 빅텍 보수주의자들이 트럼프 진영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번 선거에 무려 1억 2천만 달러를 기부한 일론 머스크 그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미 국방부의 AI를 이용한 미국 군사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두 업체 펠런티어와 앤드릴 역시 그렇습니다. 펠런티어의 사주 피터 틸 그리고 앤드릴의 사주 팔머 럭키 같은 사람들이 하나의 강고한 인맥, 강고한 진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이팔 커넥션입니다. 오늘부터는 페이팔 마피아라는 말 대신에 그건 이제 주류 언론이 많이 써서 제가 어저께는 썼고 오늘부터는 페이팔 커넥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의 프로필 인맥 관리 사이트인 링크드인의 창업자, 또 유튜브의 창업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막강한 진영들이에요. 나이들도 젊고 전부 기본적으로 부자들이고 제이디 밴스는 예일대 법대를 졸업한 다음에 2년 정도 변호사로 일하다가 이 페이팔 커넥션의 지도자 폴 틸의 벤처 투자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이때 발간한 힐빌리 엘러지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뉴욕 타임스, CNN 등에 기고하면서 보수주의 성향의 사회 정치 활동을 시작합니다. 제이디 밴스는 원래 트럼프 반대자였습니다. 그러나 피터 틸 등 페이팔 커넥션 지도자들이 제이디 밴스로 하여금 트럼프에게 사과하고 노선을 바꾸도록 혹은 바꾼 척 처신하도록 만든 다음에 트럼프를 설득해서 제이디 밴스를 2022년 오하이오 연방 상원으로 진출시켰습니다. 이때 큰 힘을 발휘한 인물이 이 페이팔 커넥션의 정신적, 사상적 지도자인 피터 틸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페이팔 커넥션이 트럼프를 설득해서 상원 의원이 된 지 이제 불과 2년밖에 안 된 사람인데 이 제이디 밴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토록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제이디 밴스는 정계 입문 2년 만에 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트럼프는 이번에 한 번밖에 못합니다. 수정헌법 22조에 의해서 제가 좀 착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선출 기준으로 2번입니다. 뭐 그게 중간에 한번 뜸을 들이든 안 들이든 트럼프의 나이는 이미 78세입니다. 다음번 48대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제이디 밴스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일련의 개혁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48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 또한 제이디 밴스입니다. 그리고 제이디 밴스 뒤에는 페이팔 커넥션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영향력과 권력이 어디를 향해서 흐르겠어요? 다음번 대통령이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혹은 다음번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사실상 정해졌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영향력과 권력은 페이팔 커넥션을 향해서 흐릅니다. 제이디 밴스를 향해서 흐릅니다. 트럼프는 약간 레임덕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세뇌 탈출 자유구동력 부탁 말씀 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는 이제 에고가 굉장히 강한 나르시스트입니다. 이건 뭐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사실 트럼프 연설을 들으면 조금 약간 닭살이 오글오글합니다. 이런 성격의 사람들은 제이디 밴스 같은 이 녹록치 않은 인물, 특히 페이팔 커넥션이라는 그 어마무시한 배경을 뒤에 가지고 있는 인물을 후계자 겸 파트너로 맞아들이는 것이 정말 껄끄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트럼프 같은 성격의 유형 사람에게는. 네.
그런 일종의 기적이에요. 이 같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트럼프가 7월 초에 엄청난 위기에 빠졌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대선 구도가 그때 급변하게 되죠. 그 6월 말에 있었던 6월 27일인가 있었던 그 트럼프 바이든 그 토론회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아주 박살을 내고 나니까 바이든이 물러나고 강력한 새로운 대선 후보가 등장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또한 생명이 위험해졌습니다. 7월 13일엔 암살 시도에 의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나머지 셋째는 감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뉴욕 형사법원은 여차하면 트럼프를 감옥에 보낼 듯이 압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다 꼬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전반기 대선 그 캠페인, 전반기는 사실은 이제 당 내의 그 경선이죠. 그때 이제 그 니키 헤일리 같은 사람들이랑 많이 틀어져 가지고 니키 헤일리가 나중에 경선에 지고도 한참 동안 트럼프 지지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반기 때 한 6개월 동안, 작년 말부터 한 6개월 동안 우크라 지원 패키지를 브레이크를 걸어서 천재 사방에서 욕을 먹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니 저기 막 국경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는데 민주당 쪽에서 막상 국경관리 법안을 내놓으니까 그걸 또 사보타지를 했다고요. 왜 내가 주장해 올 때 그렇게는 안 하다가 왜 뒤늦게 와서 하냐. 이제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오기를 부린 건데 오기 부린 만큼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고통을 받죠.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전반기 때 캠페인은 그렇게 성공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상대가 바이든이었기 때문에 우위를 점했던 거지 상대가 바뀌면은 굉장히 애를 먹을 수 있는 특히 상대가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리조나 상원 의원 그 민주당 쪽 온건하고 굉장히 그 중도 성향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의 펜실베니아 주지사 이런 사람들이 되면 정말 애먹어요. 그런 상황에 몰렸던 거예요. 이제 7월 초에.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는 바이든을 이제 물러나게 하고 트럼프가 참 실력이 있다고 보는 게 이 위기를 뒤집은 거예요. 예. 이 같은 삼중 위기에 몰린 트럼프는 페이팔 커넥션과 한 몸이 되기로 용단을 내립니다. 이때 제가 알기로는 피터 틸이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뭐 트럼프 아들이 뭐 했다 그러는데 물론 겉으로는 트럼프 아들한테 공이 다 가야죠. 왜 그러냐면 피터 틸 같은 거는 거물한테는 그런 공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아들은 그런 공이 필요합니다. 예, 에릭 트럼프는. 예. 마침내 7월 16일 제이디 밴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합니다. 이 페이팔 커넥션 및 제이디 밴스와 한 몸이 되겠다. 이 결정이야말로 트럼프의 정치 인생 중에서 가장 빛나는 한 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이디 밴스를 끌어안은 다음에 제이디 밴스한테 야, 너 오하이오 러스트벨트 출신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러스트벨트를 평정해라고 특명을 내립니다. 제이디 밴스는 이를 100% 성공시킵니다. 러스트벨트 4개주,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에서 모두 승리하게 만듭니다. 대단합니다. 트럼프 본인이 11월 6일 승리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밴스가 러스트벨트에서 민주당을 지워버렸다. obliterate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어저께 대충 한 얘기를 조금 정리를 다시 해드린 거예요. 그럼 이 페이팔 커넥션이 이게 어떤 집단이야? 이게 뭐 벤처 투자하고 뭐 벤처 회사 잘 만들어서 돈 버는 애들이야? 뭐 이런 생각인데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집단이에요. 보수주의 정치 철학으로 중무장해 있습니다. 페이팔 커넥션은 수조 또 수십조, 수백조 재산을 일궈낸 빅텍 보수주의자들의 집단이죠. 이 중에서 돈이 제일 많기는 일론 머스크이지만 사상적 지주는 피터 틸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서도 보면 피터 틸을 제일 가운데 위에다가 모셔놨잖아요. 돈 제일 많은 일론 머스크를 모셔놓은 게 아니라. 네. 피터 틸은 이 벤처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었던 1995년 이때는 대학에 있을 때예요. 대학에 그때 막 이제 그 스탠포드에서 그 정치학과인가 법학과 쪽에서 이제 막 그 졸업하고 가까이 박사학위 받고 난 그 직후일 거예요. 이미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관점에서 해체주의 좌파를 맹공한 책을 냅니다. 책 제목과 부제는 이렇습니다. 다양성은 거짓이다. The Diversity Myth. 그리고 부제를 보면 미국 대학 캠퍼스에 만연되어 있는 다문화주의와 정치적 획일주의 풍조. Multiculturalism and Political Intolerance on Campu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저자가 저기 보시면 피터 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데이비드 삭스 여기도
트럼프를 배후에서 저기 뭐 돕고 있는 브레인입니다. 데이비드 섹스라는 사람도 아마 차기 정부에 발탁이 될 거예요. 뭔가로 백악관 멤버나 어디 쪽으로 발탁될 겁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정치 철학적이고 신념이 굳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보셨지만 이 페이팔 커넥션이 그냥 벤처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피터 틸 이 사람은요. 그리고 이 집단 중에 상당수들이 벤처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보수주의 정치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오죽 답답하면 저런 책을 썼겠어요. 저 때가 완전히 캠퍼스가 좌파 해체주의 좌파에서 좌지우지 될 때입니다. 예, 제목만 봐도 해체주의, PC 좌파를 공격하는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을 휩쓸고 있었던 그 다양성, 다문화주의 풍조의 정면 대결하는 참 무모할 정도로 정면 대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1995년 당시 세태에 비추어 보면 무모할 정도로 용감무쌍한 입장입니다. 나중에 2000년대에 들어 아들 부시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내게 된 보수 매파 콘돌리사 라이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그 연평해전에서 숨진 그 사람들 이름도 못 알고서 저기 그 노무현 정부의 그 누군가가 가니까 너 연평해전에서 누가 죽었어? 라고 물어가지고 아주 낯빛을 하얗게 만들었던 그 아주 보수 매파 여걸입니다. 그 당시엔 스탠포드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합니다. 이 책이 묘사하고 있는 캠퍼스 풍조는 사실이 아니다. 만화 같은 스토리일 뿐이다. 헛소리다 이거예요. 헛소리다. 당대의 보수 매파 여걸이라는 콘돌리사 라이스가 이 책을 짓밟을 정도로 그렇게 무모할 정도로 용감한 책이었어요. 그런 책이 지금 페이팔 커넥션을 주도하고 있는 그 사상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피터 틸의 작품이고 밴스를 누가 만들어냈냐? 피터 틸이 만들어냈습니다. 밴스가 대학 졸업하고 2년 정도 변호사 생활하다가 그 합류한 회사가 피터 틸의 벤처 회사입니다. 그 후에 밴스의 쭉 사회생활은 전부 피터 틸을 중심으로 해서 그 궤도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피터 틸의 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J.D. 밴스를. 그리고 상원원으로 만든 것도 그때도 마랄라고를 찾아간 걸로 알거든요. 그것도 피터 틸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부통령 후보 만든 것도 배후에서 움직인 게 피터 틸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팔 커넥션은 굉장히 굉장히 살벌한 말하자면은 저거예요. 굉장히 살벌한 정치적 그러니까 아주 중무장돼 있어요. 정치적 보수주의 정치 철학으로. 예. 그래서 이 피터 틸 등 나중에 페이팔 커넥션이 된 이 청년들이 보수주의 정치 철학을 우뚝 세우기 위해서 좌충우돌하고 있었던 1990년 중반에 트럼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리버럴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그 당시에 리버럴이었고요. TV 토크쇼 스타였고요. 아름다운 여성들을 편력하고 다녔죠. 만에 하나 보수주의 사상 진영의 군번을 찍는다면 트럼프는 페이팔 커넥션에 비해 새카만 심찬 후배일 뿐 아니라 애초 사상가적 성향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를 지금 보쌈을 한 이 페이팔 커넥션이란 그 집단이 그냥 벤처해 갖고 성공한 그냥 돈 쥐알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굉장히 사상적인 집단이라니까요. 약간 으스스해요. 예. 이 공화당의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오직 충성파, 예스맨, 예스우먼으로만 진영을 꾸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무성합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과 영향력은 페이팔 커넥션과 J.D. 밴스를 향해 모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코 나긋나긋한 아청꾼들이 아닙니다. 이들이야말로 숨은 주역, 숨은 실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엊그저께 이제 일론 머스크를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 해서 트럼프 지지에 나서게 됐냐 그랬더니 나는 이번에 민주당이 이기면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없어질 거라고 그런 위기감을 느꼈다. 아니 왜 그래? 물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지금 미국 대선은 이 라스트 벨트 이 4개 주에 의해서 결정난다. 오하이오, 위스콘신, 그다음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러니까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이 4개 주에서 결정나는데
얘들이 거기에다가 수십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입으로 뿌리고 있다 지금. 이 4개 러스트벨트에. 그래서 여기는 표가 불과, 그 몇 년 지나면 이 사람들이 영주권 얻고 어영부영 시민권 얻고 해서 투표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러스트벨트는 표가 불과 10,000표, 20,000표로 이렇게 갈리는 데여서, 그러면 이제 공화당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힘을 써볼 게 없다. 그러면 양당제는 깨지는 거고 민주당 프라이머리가 대통령 선거가 돼버리고 만다. 민주주의가 죽는다. 그래서 내가 나섰다. 엄청 스마트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 나서가지고 한 2천억 쓴 거 아니에요? 참 화끈해. 그리고 가서 선거운동 해주고. 예, 화끈하죠? 예. 이 사람들은 트럼프의 충성을 뭐 얘기를 하죠. 제이디 밴스는 트럼프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죠. 그러나 제이디 밴스 등 페이팔 커넥션은 마가에 대해서는 트럼프에 대해서보다 더 큰 충성을 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가는 트럼프라는 자연인이 아니라 거대한 운동이고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트럼프라는 개인에 대한 충성보다도 마가 민초에 대한 충성을 하는 거고 미국에 대한 충성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정도도 아니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보수주의 정치 철학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삶과 세계에 대한 관점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트럼프이니까 충성한다가 아니라 트럼프가 마가와 보수주의의 아이콘이니까 충성한다예요. 따라서 이게 결코 녹록지 않은 사람들이죠. 트럼프한테 그 마가 운동에 담길 수 있는, 자기들이 마가 운동에 담아놓은 자기들 관점의 마가 운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 자기들이 보고 있는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관점, 이거에 바탕을 넣어서 트럼프한테 계속 인풋을 넣고 반응을 할 거라고요. 그럼 트럼프는 그걸 수용하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말 듣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자기 인생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길이니까. 지금 게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페이팔 커넥션이 어떠한 국정 운영 철학을 갖고 있냐. 이걸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그냥 맨땅에 상상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동안 움직였던 거, 또 이 사람들이 그동안 발언을 했던 걸 갖고 조합을 해보면 한 5가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째는 풀뿌리 공화주의를 우뚝 세워라. 마가 운동으로 마가 운동이라는 건 풀뿌리 공화주의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grassroots republicanism 운동이란 말이에요. 민초가 나서서 건강한 자유공화국을 만들자. 이 운동이죠. 마가라는 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도덕적 사회적 보수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보수주의와 도덕적 보수주의는 좀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 사회적 보수주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트랜스젠더에 반대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기본 원칙을 지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 우선주의 경제 혁신을 이루어서 제조업과 중산층을 회복한다예요. 당연히 이런 흐름이잖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페이팔 출신들이 전부 이 국방 혁신에 관계돼 있어요. 핵심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은 우주 발사체와 우주 왕복선과 우주 통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또 아까 말씀드린 피터 틸, 그 다음에 팔머 라키, 이런 사람들은 AI를 이용한 국방 혁신을 기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방에 있어서 초연결 AI, 나이프를 기반으로 우주부터 바닷속까지 전 영역을 지배해라. 그 방식으로 미국 국방력, 군대를 혁신할 거라고. 이미 그 혁신이 이미 챕터 1으로 지난 7년간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물이 올랐거든요. 그걸 확 가속시킬 거라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5번째는 초대서양, 트랜스애틀란틱 비중을 줄이고, 유럽 비중을 줄이고, 초태평양, 트랜스패시픽, 아시아 비중을 높여라. 중국을 겨냥해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워낙에 영민하고 비전이 뛰어난 사람들이 앞뒤를 맞춰서 이 5개 전략을 구사를 하니까 미국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요. 트럼프 4년, 밴스 8년을 겪고 나면, 12년을 거치고 나면 미국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 풀뿌리 공화주의를 우뚝 세워라. 예, J.D. 밴스 및 페이팔 커넥션은 마가 운동을 미국 특유의 정치 실험, 정치 벤처라고 부르죠. 예, 미국 건국 사상의 요체는 미국 예외주의, American exceptionalism이거든요. 그럼 미국은 뭐 예외적으로 특별한 나라입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미국이 인류와 구분되는 예외적 국가라는 소리가 전혀 아니에요. 미국 예외주의의 본질은 뭐냐면 인류 역사에 존재한 바 없는 자유민주 공화국을 창출하고 운영하는 실험적 국가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미 1800년경에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건국의 아버지 알렉산더 해밀턴이 주도한 그 문건에 꼭 이렇게 표현된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면 인류가 영원히 폭력과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치 체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소리가 된다. 우리는 그 실험을 성공시켜야 될 인류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 그렇게 써놨어요. 220년 전에. 대단하죠? 예. 마가가 이거를 지금 물려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관점에서 마가 운동을 튜닝하고 진화시키겠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이 페이팔 커넥션이. 그러니까 페이팔 커넥션은 마가 운동을 21세기의 풀뿌리 민초 자유공화주의 운동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7월 16일 J.D. 밴스가 부통령에 지명되자 지금 트럼프 진영의 전체 담론을 이끌고 있는 최고의 지금 매체는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J.D. 밴스가 마가 운동의 계승자, 상속자, 에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둘째는 뭐냐? 도덕적 사회적 보수주의를 우뚝 세워라. 동성애 트랜스젠더에 반대하고 해체주의에 반대하죠. 문화적 상대주의에 반대하고 몰가치 해체주의에 반대합니다. 문화적 상대주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부추기는 전체주의 문화냐, 서방 사회의 문화냐, 개찐 도찐이다.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전체주의든 뭐 서방 문화든 똑같은 거 아니야? 뭐 문화라는 게 뭐 별게 있어? 아니 김일성주의도 기독교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요. 그게 극단적인 문화적 상대주의죠. 그다음 몰가치 해체주의는 다음과 같은 관점입니다. 미디어가 이야기하는 트렌드와 PC 좌파를 좌우명으로 삼아라. 그 밖에 모든 가치 판단은 내다버려라. 특히 서방의 제도와 가치는 해체해라. 서방 전통의 제도와 가치는. 그게 몰가치, 가치 판단을 포기하는 해체주의죠. 그냥 미디어가 그때그때 떠드는 트렌드, 또 그때그때 미디어가 얘기하는 PC 좌파, 이런 거 하면은 뭐 세련되지 못한 거고, 이런 거 하면은 뭐 친일파고요. 뭐 그런 거 이렇게 몸조심해서 피해 다니는 거. 그렇게 살면 인생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특별히 가치 판단 내리고 그럴 필요 없어. 인생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적으로 삼고서 밀고 나가서 한 사회의 도덕적, 사회적 기풍, 원칙을 세우겠다. 이거죠, 두 번째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고요? 미국 우선주의 경제혁신을 이루어서 제조업과 중산층을 회복하라. 이게 세 번째 전략이죠. 예. 미국 경제는 이제 달러가치 과대평가 증상이라는 고질병을 앓고 있거든요. 이거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거 전 세계에서 아마 백모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것 같아. 이게 참 기묘한 게 미국의 슈퍼파워 입지가 강화될수록 달러 가치는 점점 더 과대평가돼요. 달러 가치가 이렇게 과대평가되면 무역적자, 재정적자가 피할 수가 없어요. 무역적자, 재정적자가 쌓이고 달러 가치가 과대평가되면 제조업과 중산층이 몰락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안 되니까 뭐 기본 관세를 20%로 매기겠다는 등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부작용이 엄청 심해요. 그런데 그런 부작용이 비교적 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립토머니를 도입해서 미국의 금융주도권은 유지하면서도 달러 가치 과대평가 압력을 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예. 넷째, 국방에 있어서 초연결 AI를 기반으로, 나이프를 기반으로 우주부터 바닷속까지 전 영역을 지배하라. All Domain Dominance죠. 다영역이 아니라 전 영역이에요. 미국 방부는 2017년부터
초연결 AI를 기반으로 군대를 몽땅 혁신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워밍업은 끝났습니다. 벌써 3번이나 실제 상황에서 썼어요. 제일 먼저 쓴 게 뭐냐면은 2021년에 아프간 그 철군 그거 하루아침에 후다닥 하면 해서 막 정신 없었거든요. 그때 그거를 현장 지휘를 할 때 크게 도움을 본 게 이 나이프였습니다. 현장 자산을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비교적 후다닥 한 것 치고는 큰 대가 없이 빠져나온 거예요. 두 번째가 우크라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 전쟁 와중에 이 나이프가 한 수십 번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일어났어요. 그 알고리즘 업그레이드가. 세 번째가 이스라엘 그 중동 충돌입니다. 이때도 지금 나이프가 몇 번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나이프가 이제 워밍업은 끝난 거예요.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무시무시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예. 그렇죠. 지구 전체에 깔린 수백만 수천만 개의 센서와 수천만 개의 이펙터라 그러면 타격 무기입니다.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이 네트워크 위에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상황 인식을 하고 타겟을 식별 추적하는 인공지능이 돌아갑니다. 이것이 초연결 AI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제 하고 있는 회사가 국방부랑 손잡고 그게 피터 틸의 팔란티어, 그 다음에 팔머 락키의 앤드릴입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의 이 프로젝트에는 페이팔 커넥션이 깊게 관계되어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우주 발사체, 우주 왕복선, 우주 통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터 틸과 팔머 락키는 그 중앙에 있는 저기 초연결 네트워크 위에 올라타는 중앙 AI를 구축하는 데 깊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국방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토퍼 밀러 같은 사람이 뭐 국방장관 될 가능성이 좀 갸웃갸웃해요. 오히려 좀 이런 걸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 국방장관이 되고 그 밑에 바로 2017년부터 이것을 위해서 물꼬를 텄던 인물이 있어요. 옥스퍼드 제가 말씀드렸죠. 옥스퍼드 수학과 출신 윌 로퍼. 전에 육성도 한번 틀어드렸잖아요. 윌 로퍼 같은 사람이 아마 실세 국방부 2인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그럼 10년 후에, 12년 후에 미국의 국방력은 어떻게 될까요? 소름이 쭉 끼치죠.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초대서양, 트랜스애틀랜틱 비중을 줄이고 초태평양, 트랜스파시픽에 집중해라. 이거는 이제 유럽 안보의 유럽화, Europeanization of the European Security. 중동 안보의 아브라함화, Abrahamization of the Middle Eastern Security. 아시아 안보의 우선화, Prioritization of the Asian Security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제가 만든, 제가 개념을 정의한 단어라서 EAMPA, 유유, 중아, 아우. 그러니까 유럽 안보의 유럽화, 중동 안보의 아브라함화, 아시아 안보의 우선화. 뭐 이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아시아 안보의 아시아화, 그러니까 Asianization of the Asian Security, 이거는 1969년 닉슨 덕트린에 의해서 일어났잖아요. 그게 우리 자주국방의 출발점 아닙니까? 우리 방산에. 미국이 그걸 우리한테, 야, 너희가 이제 우리 주한미군 좀 줄이고 우리 부담 좀 줄여야겠으니까 너희가 스스로 좀 너희 방어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대포 만드는 거랑 소총 만드는 거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방산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방산에 그게 어떤 첫 고리였죠. 근데 유럽 안보 유럽화는 그로부터 55년이 지난 2024년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얼마나 특별 대접받았는지 알 수 있죠. 이게 이제야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동 안보의 아브라함화.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기독교도 모시는 거고 유일신 신앙의 시초로, 그 다음에 유대교도 모시는 거고 또 이슬람도 모시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예, 그래서 중동 안보의 아브라함화라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이 사이좋게 지내자. 실제로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그 아랍 왕국들 그리고 에집트 여기가 이제 하나의 준동맹 관계 혹은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을 하고 이란을 딱 왕따를 시켜버리는 그 구도죠. 트럼프가 그만두기 직전인 2020년 12월인가 11월에 처음에 테이프를 끊었고 2023년 여름에 그게 이제 사우디랑 이스라엘이 이제 크게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참에 그렇게 갔다가는 망할 것 같다 그래서 하마스가 테러를 저질러서 판을 깨버렸죠. 판을 그냥 피바다를 만든 거죠. 중동을 10월 7일 날. 근데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물밑에서는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7일 그래서 저 언론에서 중동전. 아니, 아랍이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중동전이 붙냐고. 이란은 1000몇백 킬로 떨어진 이스라엘을 팰 수 있는 방법이 탄도미사일 외에놓고 탄도미사일은 태반이 요격당하고 태반 이상이. 반면에 이스라엘은 2000킬로 날아가서 이란을 팰 수 있는 힘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렇게 이스라엘이 이란도 패고 히즈볼라도 패고 가자도 가자 하마스도 패고 해서 사정없이 패고 있는데 천지사방을 사우디는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패. 그래서 동네 좀 깨끗하게 해라. 네 손에 피 좀 묻혀라.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 중동 안보에 아브라함화가 일어나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해외 좀 그 어려운 평론들 이렇게 영어로 들어보면 다 그런 말 하는 분들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안보에 우선하죠. 예. 중동 안보가 아브라함 조직으로 아브라함 파트너십으로 해서 정리가 되고 유럽 안보가 유럽인의 이니셔티브에서 정리가 되고 나면 미국은 모든 힘을 아시아에 집중시킬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아시아 안보 우선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